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시작되기 정확히 13분 전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불이 꺼져 버렸죠. 4만 명의 관중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고 전 세계 35억 시청자를 향한 송출 신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12조 원짜리 중계 시스템이 통째로 먹통이 된 겁니다. 수십 년간 올림픽을 책임져온 일본산 최고급 렌즈는 영하 15도 한파의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었고 미국 본토에 있던 슈퍼컴퓨터 서버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기술 강국들조차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죠. 바로 그 순간 경기장 상공에서 빛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더니 불과 30초 만에 4,000개의 빛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았습니다. 그 빛의 정제는 다름 아닌 한국이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드론 4,000대였습니다. 모두가 장난감이라며 코웃음 쳤던 바로 그것이 올림픽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쓴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들의 기술진이 두 손을 놓아버린 그 위기 속에서 한국팀만이 갖고 있던 비밀 무기의 정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밀라노가 아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위를 날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구름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창밖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한 여성이 조용히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베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사에서 기술 총괄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12조 원짜리 중계권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전 종목 독점 중계권으로 방송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죠. 이 계약을 따내기까지 소피아는 꼬박 2년을 바쳤습니다. 경쟁사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던 어느 밤 그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숫자를 고치고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5번이 올림픽을 현장에서 책임진 사람답게 소피아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감겨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현장을 뛰었던 아버지가 은퇴하며 물려준 것이었죠. 가죽 밴드는 달아서 색이 바랬지만 중요한 출장 때마다 소피아는 반드시 이 시계를 차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림픽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소피아. 기술이 만드는 거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사람보다 기계를 더 신뢰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소피아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밀라노 국제공항에 착륙한 것은 현지 시각 오전 10시였습니다. 창밖 기온은 영하 15도. 활주로 위로 흩날리는 눈발이 제트 엔진 바람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개막까지 이틀. 일정은 빡빡했지만 소피아의 표정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국장이 아수라장이었던 겁니다. 전자게이트 시스템이 전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긴 줄을 이루며 수동 도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구형 단말기를 두드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마다 시스템 오류 문구가 쉴 새 없이 깜빡였고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올림픽 개막 이틀 전 국제공항의 풍경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광경이었죠. 소피아가 짧게 한숨을 내쉬려는 바로 그때 묘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란의 한복판 바로 옆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게이트 하나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승객이 얼굴을 들면 카메라가 인식하고 2초 안에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혼란도 없이 줄도 없이 마치 마술처럼 사람들이 유유히 흘러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상단에는 작은 태극 문양이 새겨진 안내판이 붙어 있었죠. 한국이 설치한 안면 인식 입국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한국 게이트 앞에서는 사람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갔습니다. 소피아의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죠. 불쾌함이라고 부르기엔 어색하고 인정이라고 하기엔 쉽지 않은 그 느낌을 그녀는 서둘러 눌러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마커스 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커스는 소피아의 방송사에서 기술 고문을 맡고 있는 58세의 베테랑으로 올림픽 방송 장비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산 렌즈와 미국산 서버를 맹신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 같은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홍보하는 건가?
저게 실전에서도 될까? 마커스의 비아냥에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을 찾으러 이동하는 내내 소피아의 시선은 자꾸만 그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선 그 순간에도 한국 게이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란 빛이 깜빡이지도 않았고 오류 문구가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작동했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게. 소피아는 아직 그 장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푸른 빛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공항에서 국제방송센터로 향하는 셔틀버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에 늘어선 거대한 광고판들 사이사이를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히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공식 후원사 절반이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보고서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도시 전체에 깃발을 꽂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의 이름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창밖을 흘깃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만 쏟아부은 것이지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영 불안해 보인다는 걸 그녀도 알아챘습니다. 아직은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방송사에는 일본 본사에서 직접 검수를 마친 최상위 광학 카메라 62대와 미국의 최신형 슈퍼컴퓨터 서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번이 올림픽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황금 조합이었죠. 18명의 기술팀이 2달 넘게 세팅한 장비에는 3중 백업까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 이론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아직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방송센터에 도착한 소피아는 비로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만큼은 자신이 익히 아는 세계였으니까요. 경기장 바로 옆에 세운 대형 임시시설로 전 세계 방송사들이 각자의 중계 부스를 꾸미고 기술 장비를 배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방송사는 그중 가장 넓은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12조 원짜리 중계권의 무게만큼이나 넓은 자리였죠. 복도를 걸으며 소피아는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버 배치를 재확인하고 카메라 마운트 위치를 조정하고 위성 송출 라인을 점검하라고요.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메모를 받아 적었고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도급 구석에서 낯선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39세쯤 되었을까요? 키가 크고 조용한 인상이었는데 흰색 기술팀 점퍼를 입고 장비 케이스를 혼자서 옮기고 있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느껴졌죠. 점퍼 가슴에는 한국기술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그가 소피아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명뿐인 한국팀의 리더였죠. 중간 크기 하드케이스 6개와 얇은 서버 장비 2세트가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소피아의 방송사 장비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시설 내부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내려갑니다. 야간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광학 장비의 결로 현상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피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결로 현상이라니. 그것은 입문자들이나 걱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카메라는 최상위 등급이었고 일본 본사에서 직접 검수를 마친 장비였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 장비는 괜찮을 겁니다. 소피아의 대답에 지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는 한마디의 반박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기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소피아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자기 의견이 묵살당하면 표정이 굽거나 목소리가 올라가게 마련인데 지훈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 수순으로 조용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유로움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피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소피아는 욕실 거울 앞에서 무심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온수가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배관 시스템이 또 제멋대로 굴고 있었죠. 괜찮아. 내일 장비 점검만 마치면 돼. 다 계획대로 될 거야. 그 말을 속으로 3번이나 반복해야 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한편 마커스는 일본 기술팀 담당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최고 인력들만 데려왔다면서요.
소피아도 그쪽으로 걸어가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일본 렌즈와 미국 서버, 그리고 20년의 신뢰. 한국 엔지니어가 구석에서 장비 케이스를 옮기는 동안 소피아의 팀은 이 올림픽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1시간 일찍 국제방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복도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고 할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 반이었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두자는 마음이 나머지 반이었습니다. 통제실 문을 열었을 때 소피아의 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점퍼는 구겨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었죠. 그는 온도 센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다가 소피아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사람의 얼굴이었죠. 소피아는 짧게 인사를 하고 곧장 카메라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62대의 카메라가 어젯밤 그대로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 앞에 서서 렌즈 커버를 벗기는 순간 소피아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렌즈 표면에 얇은 수분이 맺혀 있었고 그것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 결로로 변해버린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보았지만 금방 다시 흐려졌습니다. 문제는 표면이 아니라 렌즈 내부 온도 자체에 있었습니다. 냉기가 렌즈 안쪽까지 스며든 것이었죠. 두 번째 카메라도 세 번째 카메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확인할수록 소피아의 손끝이 차가워졌고 속이 싸늘해져 갔습니다. 렌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극저온에서 리튬 배터리의 방전이 급격히 빨라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의 눈앞에 어제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로 현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경고를 흘려들었던 것은 자신이었고 코웃음을 쳤던 것은 마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62대의 카메라 전부였습니다. 리허설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 소피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공포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현장을 한눈에 파악한 그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빠른 걸음으로 카메라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직접 렌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본 카메라 현지 지원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억눌린 톤이었죠. 일본 기술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열풍기로 렌즈를 데우고 보온 케이스로 카메라를 감쌌습니다. 배터리를 예비분으로 교체하고 습기 제거제를 렌즈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기술자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실내는 춥고 사람들만 뜨겁게 달아올랐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마커스는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기술자들의 어깨 너머로 작업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소피아는 그 옆에 서서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 시작 30분 전까지도 카메라 절반이 여전히 화면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풍기로 아무리 데워도 밖으로 나가면 결로가 금세 다시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겁니다. 소피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제실 창밖으로 경기장이 내다보였고 전 세계 기자들이 리허설 현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쪽 카메라를 써보시겠습니까? 마커스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카메라요? 지훈은 대답 대신 자신의 구역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12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소피아 쪽 장비보다 소박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외장도 없었고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렌즈가 유독 두툼했는데 지훈이 그 이유를 바로 설명했습니다. 나노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코팅층이 렌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배터리도 극저온 대응 특수셀로 교체했기 때문에 영하에서도 정상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훈의 설명은 짧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소피아는 그 카메라 렌즈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무지갯빛이 감돌았는데 그것이 나노세라믹 코팅의 흔적이었습니다. 소박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그 속에 담긴 기술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커스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듯한 동작이었는데 그것이 자존심이었는지 반박이었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피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써봅시다. 마커스가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고 그것이 곧 동의였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카메라 12대가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었고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을 향한 카메라들이 신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메인 모니터에 영상이 뜨는 순간 소피아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영하 15도 빙판 위를 달리는 선수들의 숨결 하나하나가 또렷이 잡혔습니다. 헬멧 표면의 반사광도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깎아내는 순간에 얼음 가루도 뭉개짐 없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일본 카메라팀 기술자 한 명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코팅 하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마커스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팔짱을 낀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20년 경력의 자신감에 한 줄기 실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모니터 옆에 서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 위기양양해하지도 않았고 보란듯이 웃음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될 일이었다는 듯이요.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춥습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경고를 흘려들은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리허설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한국 카메라의 신호를 빌려서요. 통제실을 나서는 길에 마커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마커스 본인에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으니까요.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세게 쳤습니다. 영하의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무렵 소피아는 통제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지훈이 여전히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의 화면에는 온도 센서 그래프가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설 전체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장면을 흘끗 보고 지나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퇴근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아서 온도를 재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은 잠깐 머릿속을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면 답을 알게 될 거라고는 아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요. 리허설 다음 날 소피아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고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서 한국 카메라가 잡아낸 그 선명한 화면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이번 올림픽의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판정 논란이 가장 많은 경기 중 하나입니다. 0.00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판정 하나가 메달의 색깔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국 방송사는 자체 시스템을 가져와 조직위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보조 판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방송사는 미국 본사의 슈퍼컴퓨터 서버와 연결된 판독 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서버 용량만 320테라에 달했고 초당 2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다고 본사 기술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수치를 보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는다고요? 오전 10시 국제방송센터 통제실에서 판독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기술팀이 참관하는 공식 자리였습니다. 조직위 담당자가 기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선 통과 장면으로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들어오는 화면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순위를 가릴 수 없었죠. 각 시스템이 이 영상을 분석해서 순위와 기록을 산출하는 것이 테스트의 목표였습니다. 마커스가 소피아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눈빛에는 어제와 달리 다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결로 문제는 일단 있기로 한 모양이었죠. 조직위 담당자가 신호를 보냈고 각국 시스템이 일제히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모니터에는 로딩 표시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초가 지나고 3초가 지나도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4초, 그리고 5초가 되었을 때 비로소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1위 선수와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5초가 걸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 중계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5초를 기다리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송업계에서 5초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광고 한 편이 나갈 수도 있는 길이었죠. 소피아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본사 기술팀이 그토록 자랑하던 초당 2조 회의 연산 능력이 실제 현장의 네트워크 지연과 데이터 전송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버가 미국 본토에 있다 보니 데이터가 대서양을 건너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고스란히 더해진 거였죠. 바로 그 순간 통제실 구석에서 조용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지훈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이미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1위 선수의 기록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 쪽 시스템보다 정밀도가 한 자릿수 더 높았습니다. 소피아는 무심코 옆에 붙어있던 측정 시간을 봤습니다. 0.2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닌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굳이 설명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조직위 담당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연 눈치였습니다. 엣지 방식의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현장 장비 안에서 직접 연산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없습니다. 판독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만 경량화해서 탑재한 것이고요. 조직위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나라 방송사 기술자들도 지훈의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헛기침을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정밀도 검증이 안 됐잖습니까? 빠른 건 알겠는데 빠르다고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훈이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국제빙상경기연맹 공식 경기 데이터 4,200건을 분석해서 오차율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0.003%입니다.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12조 원이라는 숫자도 미국 서버라는 이름도 일본 렌즈라는 브랜드도 머릿속에서 하나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자랑해온 것이 사실은 크기와 이름이었을 뿐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피아는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소피아와 마커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면서 각자의 업무만 받고 통제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퇴근 무렵 소피아는 화장실에 들러 세면대 앞에 섰죠.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로 손을 씻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원래 있던 주름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죠. 소피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상청은 다음날 밀라노 일대에 한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6도.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은 바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 한편에 납덩이가 얹힌 것 같은 무게를 느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죠. 25년의 경력 중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설마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소피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전 세계 240개국의 동시 송출이 시작됩니다. 예상 시청자 수는 35억 명. 소피아의 경력 25년을 통틀어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국제방송센터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각국 기술팀이 총출동해 있었고 통제실은 사람과 장비의 열기로 후텁지근했습니다. 소피아는 서버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 송출 라인을 확인하고 카메라 포지션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한국 카메라를 주력으로 쓰겠다는 결정은 어제 이미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그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오후 6시 경기장 안팎이 서서히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선수단과 귀빈 그리고 취재진과 관중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밀라노의 어두운 하늘 아래로 거대한 빛의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소피아는 통제실 창을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죠.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감회가 밀려왔습니다. 오후 7시 30분 최종 점검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든 라인이 정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경기장을 내다봤습니다. 관중석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경기장 전체가 눈부신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잘 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7시 47분 모든 것이 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통제실 조명이 나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암전됐죠. 경기장 조명마저 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빛의 무대가 순식간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켜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40초. 그 40초 동안 통제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가동됐습니다. 통제실 조명은 되살아났지만 경기장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력 과부하입니다. 올림픽 시설 전체가 동시에 풀가동되면서 주 배전망이 차단됐습니다. 경기장 메인 전력 복구까지 최소 4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소피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8분, 개막식 생중계 시작까지 12분. 그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12분, 고작 12분이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꺼진 상태로 생중계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중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240개국에 연결된 신호가 통째로 먹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조 원이 40분짜리 정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머릿속의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5억 시청자, 240개국 동시 송출, 광고주들과의 계약 위약금, 방송사의 신뢰도 추락, 모든 것이 이 몇 분 안에 결정될 터였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올림픽은 기술이 만드는 것이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만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소리쳤습니다. 발전차는 어디 있어? 예비 전력은? 직원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예비 발전차 용량이 경기장 전체 조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조직위 본부와 비상 연락 중이고 외부 전력 업체 출동 요청도 했지만 도착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커스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얼굴이 하얀 종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5년 경력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순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조 원짜리 계약도 일본산 최고급 렌즈도 미국의 슈퍼컴퓨터 서버도 전기가 없으면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통제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본사에 비상 연락을 넣었죠. 수화기 너머로 임원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제실 곳곳에서 다른 나라 기술팀들도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서류를 뒤지고 비상 매뉴얼을 펼쳐보았지만 어떤 매뉴얼에도 경기장 전체의 전력이 한꺼번에 나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따라서 일어날 리 없다고 모두가 믿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믿음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통제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기술진들이 동시에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마커스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곧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 한 사람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올림픽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30초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경기장 상공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작고 하얀 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엔 10개가 따라올랐고 그 뒤로 100개가 솟아올랐죠. 그리고 불과 30초 만에 4,000개의 빛이 경기장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4,000대의 드론이 각각 자체 발광 장치를 켜고 경기장 위로 날아오른 것이었죠. 외부 전력망과 완전히 분리된 자체 배터리로 구동되는 한국 기술팀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해온 드론 군집 시스템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아닌 빛으로요. 드론들이 대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빛의 점들이 서서히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강. 5가지 색의 빛이 하나씩 원을 그리며 4,000개의 드론으로 경기장 상공 50m 높이의 오륜기가 떠올랐습니다. 경기장 안 4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피어오른 빛의 향연에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순간 깊은 정적이 흘렀고 그 직후 터져나온 것은 거대한 탄성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불과 1분 전까지 공포에 쌓여있던 어둠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4,000개의 빛이 오륜기를 만들어가는 그 장면은 소피아가 25년 경력을 통틀어 본 어떤 중계 화면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계획된 연출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위기에서 태어난 빛이었기에 그 빛이 품고 있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통제실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 창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고 누군가는 어깨를 움켜쥐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무전기를 들고 뭔가를 말하자 드론 일부가 대형에서 이탈해 경기장 트랙 위 낮은 고도로 내려왔습니다. 각 드론 하단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잡아 국제방송센터 통제실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앞에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경기장 전경이었습니다. 조명 없는 어둠 속에서 드론 자체의 빛으로 밝혀진 빙판 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어둠 속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한 화면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방송사는 그 드론 카메라 신호로 개막식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8시 정각이었습니다. 단 1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35억 명의 시청자들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4,000개의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이 오륜기를 만들었고 그 빛이 경기장을 비췄으며 그 빛이 화면이 되어 안방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외신들이 이 장면을 밀라노 올림픽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기술의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는 드론 오륜기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억 건을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드론은 어느 나라 기술인가?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만든 것은 12조 원짜리 계약을 가진 거대 방송사가 아니었죠. 미국의 슈퍼컴퓨터도 아니었고 일본의 최고급 렌즈도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통제실 구석자리에서 밤새 온도 센서를 들여다보던 한 사람과 그의 4명뿐인 팀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밤 생중계가 진행되는 내내 통제실 창가에 서 있었죠. 경기장 상공에 떠있는 드론의 빛이 유리창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대자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소피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요. 어떻게 이걸 준비한 거지?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입니다. 이탈리아 전력 인프라의 불안정 기록을 분석하고 자체 전력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혹시 몰라서. 소피아는 그 4글자를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자신들은 12조 원을 쏟아부으며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상황까지 준비해온 것은 구석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술은 과시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지훈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는 것과 완벽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는 그 차이를 이제야 몸으로 배운 셈이었습니다. 경기장 상공의 오륜기가 천천히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륜기가 사라지고 4,000개의 빛이 새로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눈꽃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거대한 눈꽃 결정이 밀라노의 밤하늘에 피어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 다시 한번 우레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소피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패배가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것이 패배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처음으로 눈앞에서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통제실에는 뒤늦은 안도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와인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축하할 마음이 드는 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일찌감치 자리를 떴습니다.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짧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통제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마커스였다면 가장 크게 웃으며 가장 먼저 술잔을 들었을 사람인데요. 소피아는 장비 정리를 마저 챙기다가 복도 건너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한 작게 말하려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역력한 톤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마커스의 목소리였습니다. 배터리 팩 6개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일 경기 시작 전까지만. 우리 쪽 카메라 예비 배터리가 이번 한파에 전부 방전돼 버렸거든.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개 필요하십니까? 마커스가 대답했습니다. 6개, 아니 8개, 혹시 10개도 될까? 다시 짧은 침묵 뒤에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커스가 덧붙였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게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로 해줘. 소피아는 그 마지막 말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문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냈고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소피아는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커스가 세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손은 씻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눈이 마주쳤을 때 마커스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58세의 노련한 기술 전문가가 방금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구석에 서서 소피아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고 마커스와 소피아 둘만 남았죠. 소피아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 세면대 옆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습니다. 한동안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마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할 말 있어?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마커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들었지? 소피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커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안에 자존심과 피로, 그리고 어쩌면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일 경기가 있는데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실용적인 판단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거울 속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소피아가 본 사람 중 가장 자신감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말할 때 목소리가 방 전체를 채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거울 속의 마커스는 같은 백발에 같은 체격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 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수건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배터리 팩이 담긴 케이스를 들고요. 소피아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했고 소피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피아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경기장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드론들은 이미 경납고로 돌아갔고 하늘은 다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굵고 느린 눈송이들이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커스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도 소피아 자신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아는 세계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일본 렌즈가 최고이고 미국 서버가 기준이며 20년 된 동맹이 가장 믿을만하다고요. 그 믿음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하 15도의 한파는 그 믿음을 봐주지 않았고 정전은 그 믿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소피아가 품고 있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본사 이사회 앞으로 보내야 하는 중계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카메라 결로 사태와 인공지능 판독 격차, 그리고 정전 사태까지 그 모든 것을 수습한 것이 자기 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문장으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일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결국 그날 밤 보고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거리가 하얗게 덮여갔고 한국 기업의 광고판 위에도 성당 지붕 위에도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며칠 전 이 도시에 처음 들어섰을 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 광고판이 불쾌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6일간의 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는 치러졌고 중계는 나갔으며 시청자들은 화면을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12조 원짜리 중계는 어쨌든 완수됐으니까요.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16일 밤 가운데 진짜 자기 팀의 힘으로 해낸 밤이 얼마나 되는지를요. 폐막식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국제방송센터 메인 통제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장비 철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서버 장비들이 하나씩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20일 전 처음 들어섰을 때 빽빽하고 위압적이던 통제실이 이제는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구석 쪽 지훈의 자리도 이미 정리가 끝나 있었습니다. 서버와 모니터와 케이블 다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에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소피아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한지훈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메모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배터리를 빌리고 카메라를 빌리고 드론 신호를 빌렸는데 그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수고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정거림이 아니었죠.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번 올림픽 중계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기술 총괄직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다는 의미였죠. 소피아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언가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밀라노 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출발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가방을 뒤지던 소피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무심코 넣어둔 것 같았는데 밀라노에 있는 내내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한 낡은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모습이었고 뒤로 1988년 서울 올림픽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피아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38년 전 아버지가 서울의 경기장 앞에서 찍은 이 사진과 지금 밀라노 공항에 앉아있는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한 가닥이 이어져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올림픽을 평생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외신 기자로 서울에 갔을 때 처음에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고요. 작은 나라의 낯선 언어에 생소한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달랐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치밀했고 사람들이 성실했으며 준비가 빈틈없었다고요. 아버지는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외국 손님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통역을 도와주던 젊은이들이요. 그 정성과 진심이 기술 못지않게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야. 소피아는 어린 시절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의 호의적인 분이라서 하는 말이려니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38년이 흐른 지금 밀라노 공항 의자에 앉아 이 사진을 손에 들고 있는 이 순간 소피아는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아버지가 본 것과 2026년 밀라노에서 소피아가 본 것은 시대도 장소도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하는 저력이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홀로 온도 센서를 들여다보던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탈리아 전력 인프라 불안정 기록을 검토하며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시스템을 묵묵히 준비해온 그 사람이요. 무시당하고 구석자리에 앉혀지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요. 소피아는 뉴욕행 비행기 표를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예매 화면을 열어 서울이라는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본사 이사회는 기다리고 있었고 서울에 간다고 해서 지훈이 반겨줄 이유도 없었죠. 그냥 배우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25년의 경력을 잠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처럼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소피아 벤의 인천국제공항행. 소피아는 사진 속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 진짜였습니다. 사진을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게이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내다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깨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밀라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알프스의 흰 봉우리들이 구름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처음 이 도시로 올 때 내려다봤던 그 산맥을 이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산인데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보는 위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52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대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져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밀라노에서 배운 온도였으니까요. 그 온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빛을 소피아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